결혼한 지 어느덧 6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남들 눈에 보기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고 나름대로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치여 늘 늦게 들어왔지만 그게 가장 보통의 가장 모습이라고 여겼고 저도 맞벌이하면서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족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되뇌곤 했습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린 평범하니까 괜찮아. 그 평범함이야말로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평범한 일상 뒤에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틈새로 차갑고 끈적한 현실이 슬금슬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였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발소리, 가끔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어떤 때는 누군가 술에 취한 듯 크게 떠드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몇 번이고 천장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다 깨어 울면 괜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집집마다 다투는 일이 많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괜히 예민한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늘 남편 퇴근 시간대와 겹쳤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무렵이면 윗집에서 꼭 무슨 잔치라도 벌어지는 듯 웃음이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늦은 시간에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 조금씩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술자리가 늦어져서 외박할 수도 있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 안방에서 거의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를 통해 들려오는 발소리에 제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6해 넘게 함께 살면서 무수히 들은 남편의 걸음걸이, 묘하게 박자감 있는 그 발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윗집 복도를 지나는 소리가 왜 제 가슴까지 콩닥이게 만들었을까요? 우연일 거라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은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의 셔츠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벗어놓은 셔츠를 세탁하려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오래 쓰던 섬유유연제의 향이 아니라 분명 익숙하지 않은 낯선 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달달하고 진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 회사에서 누가 스쳐 지나가다 옮겨 붙었겠지, 여직원이 옆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겠지,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향이 반복적으로 묻어나온다는 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매번 옷에서 코트에서 심지어 차량 시트까지 같은 계열의 향이 퍼졌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해도 제 안에서는 같은 여인과 반복적으로 스쳤다는 결론에 자꾸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의심은 하지만 결심하지 못합니다. 제가 스스로 외면하려는 순간에도 퍼즐 조각들은 이미 하나씩 제 마음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휴가를 내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1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은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낄낄대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에는 친밀감과 설렘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급히 닫힌 버튼을 눌렀고 결국 계단을 통해 내려와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려 숨조차 가빴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동안 하나하나 의미 없이 지나쳤던 단서들이 이 불편한 장면 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후로는 더 이상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밤마다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윗집에서 들리는 인기척, 낯선 향기가 묻은 셔츠, 거짓말 같았던 출장 핑계. 혹시 둘이 지금 윗집에서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인기척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쯤부터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 제 불안을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이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단순한 감정으로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 하나로 아이가 위태로움을 느끼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처 닫히지 않은 윗집 현관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던 날, 또 술값 계산 영수증에 찍힌 모르는 장소 이름을 발견했던 날, 심지어는 남편의 눈가에 지워지지 않는 피곤한 흔적조차 저를 의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늘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소 지어주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일상적인 부부의 대화를 나누듯 무심하게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모든 게 연극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이미 이곳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흔들렸고 무너졌으며 그 결혼 생활의 전부가 거짓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확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놀랍게도 바로 제 윗집에 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 속으로요. 변호사 상담을 다녀온 이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의심이 시작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가린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제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면서도 제 앞에서는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극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똑같이 그 연극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 평소처럼 물어보고 웃고 대화하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속아주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한다고 믿고 있었겠지요. 웃기게도 저는 그런 그의 착각이 더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일수록 제가 준비하는 칼날이 더 깊숙이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곧장 윗집 여자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부를 용기는 없었지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입주자 관련 서류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약 반년 전쯤에 이혼한 뒤 홀로 입주한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이웃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다니던 모습을 떠올리니 설명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유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근이 잦은 직업, 윗집 여자는 집에서 시간 조율이 자유로운 직업. 둘에게는 어쩌면 최적의 조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얽힌 것일까? 혼자서 수없이 되뇌었지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을 더 꼼꼼히 추적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나 개인적인 물건에 직접 손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나 일정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엔 남편의 직장 선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갑자기 조퇴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런 사실을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윗집 복도 근처에 설치해 두었던 작은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녹음기였습니다. 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순간 누구보다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온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 그런데 너 보니까 다 풀리네.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렷한 여자의 웃음소리. 그럼 나 안 보면 못 견디겠네, 오빠. 제 손에서 녹음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똑같은 목소리, 제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목소리인데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는 걸 제 귀로 확인했을 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믿음, 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 대화 한 줄 한 줄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도 뻔뻔해질 수 있는 걸까? 제 옆에서는 아내이자 아이 엄마로서의 저와 대화하던 사람이 문 하나 사이 윗집에서는 연인처럼 웃고 떠드는 게 가능한 걸까? 심장이 쪼그라들 듯 답답해져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증거는 곧 무기가 되고 냉정함이 곧 승리를 만든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땐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서는 아직도 자신만만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둘러쳐도 아내는 절대 모를 것이다. 그의 그 착각이 저를 오히려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와 웃으며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순간마저 위선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정 같은 건 이미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번이고 틀리다가 결국 아이의 생일 날짜를 입력하니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못해 허무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남편의 이메일과 자료 전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윗집 여자와 주고받은 긴 메시지, 둘이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함께 웃는 영상까지. 특히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에는 남편이 출장이라고 위장했던 날이 날짜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시야는 한순간에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출력도 하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채고 지우기라도 하면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2중 3중으로 분산시켜 저장해 두었습니다. 사실 그 작업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밀한 분노와 냉정한 이성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왔어. 이제 끝까지 가보는 거야.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해간 증거를 보여주자 변호사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동, 바로 윗집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훨씬 크기 때문에 배상액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게 닥친 일은 단순히 배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건물에서 매일 마주치며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파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남편이나 그 여자 모두 제가 당한 아픔과 굴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마음속에 또렷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가 완벽히 감춰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 발 한 발 그 착각의 무대 장막을 걷어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모든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온 상태였지만 저는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낀 배신과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저는 끝내 참아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모은 자료만으로도 이혼이나 소송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게는 더 치명적인, 더 확실한 결정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발뺌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확정적 증거. 저는 그걸 손에 쥘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거짓말을 뱉어내고 또 윗집과 오르내리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저만 손해고 결국 웃는 건 그 두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저는 나름의 인내와 냉정함으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와 웃으며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대화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더욱 단단하게 계획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회는 제게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은 회사에서 야유회가 있다며 늦게 끝날 테니 외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자고 내일 출근하겠다라는 변명을 당당히 내놓았지요. 저 같으면 의심할까봐 미리 걱정했을 텐데 그는 스스로의 거짓말에 완벽히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윗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 상자를 경비실에서 찾았다가 뜻밖의 펜션 예약 영수증을 확인했거든요. 이름도 예약자도 명백히 윗집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날짜 역시 그 금요일 밤과 같았고요. 순간 저의 머릿속에는 시나리오가 정확히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야유회라는 미끼로 저를 속이고 실제로는 그 여자와 단둘이 펜션으로 향할 거라는 그림이요. 그날 저는 곧장 변호사와 상의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추적이 시작됐고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가 제게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차량 번호, 이동 경로, 펜션 도착 시간, 체크인 장면까지. 그리고 마침내 둘이 함께 펜션 안으로 들어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노와 허무, 배신과 체념이 동시에 몰려와서 숨조차 막혔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지켰다고 믿었던 가정이 사실은 이미 무너진 잔해에 불과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은 언제나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만 피곤한 티를 내며 소파에 드러누운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는 뻔뻔하게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속으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분출하기보다 계획을 실현할 때였으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그 하루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앞으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서류가 도착했을 겁니다. 정식으로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통보였죠. 남편은 그날 퇴근하자마자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들켰다는 사실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펜션 예약 내역,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녹음 파일, 둘이 나눈 이메일 교신 기록,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피어오르다가 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그토록 뻔뻔하던 사람조차 발뺌할 도리가 없는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난 이미 이혼 준비 다 마쳤고 아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기 시작한 제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별안간 윗집 여자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얼굴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이렇게 짓밟고도 뻔뻔하게 항변하는 그 얼굴은 제게 인간적인 연민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조용히 묻자 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저희 서로 사랑했어요. 당신하고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할 뻔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인간으로 대우해줄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접수했고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까지 넣었습니다. 그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던 고통을 막기 위해서 접근 금지 요청을 했고 법원은 제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때서야 윗집 여자가 울면서 다시 찾아오더군요. 자신의 일터와 커리어에 소문이 번지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무릎이 닿을 듯 굽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가정이 짓밟혔을 때 그녀는 그런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진다고 붙잡는 건 제게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동안은 예고편일 뿐이야. 그날 이후 남편과의 이혼 절차도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와 자료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동안 제 안에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 쌓인 정 같은 건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오로지 분명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이 양육권까지 주장하며 버텼지만 이미 제가 쥐고 있는 증거와 그의 도덕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인의 진술도 제 쪽으로 유리하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제 손에 들어오는 판결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윗집 여자 역시 내용 증명과 소송으로 벼랑 끝에 몰려갔습니다. 그녀가 꾸렸던 번역 일거리도 끊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불륜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니 아무도 그녀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도 소문은 돌았고 그녀는 서둘러 이사를 준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귀에는 이웃들의 응원이 들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 처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존엄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생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점점 더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소송 서류와 제가 모아온 증거 자료들은 탄탄했고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려 애썼지만 이미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권조차 박탈당했고 저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다급하게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전처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 대신 이제는 초라한 표정으로 저에게 매달리려 들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아이만은 함께 키우자. 같은 말들을 몇 번이나 늘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간의 흔들림이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혐오와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경멸만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제 인생을 그의 거짓과 배신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더 놀라웠던 건 윗집 여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서도 그녀는 절대 사과라는 걸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조차 자신을 피해자인 척 몰아갔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남편이 강요해서 그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펜션 예약을 했던 내역,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단둘이만 쓸 법한 암호 같은 은어들까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법정에서 단 한 줄의 힘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점점 소문은 아파트 내에도 퍼졌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 은밀하게 글이 올라왔고 일부 주민들은 저를 따로 만나 응원의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이미 모두가 상황을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웃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싸우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조금은 견딜 수 있겠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은 남편의 전적인 책임으로 확정되었고 그는 제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액수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판결 직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례하는 책임일 뿐이었습니다. 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 피해자인 제가 바로 아래층에 거주했다는 점, 동일한 건물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정서적 피해를 극대화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은 날 그 여자는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실감이 나요. 제발 위자료 조금만 줄여주실 수 없나요? 통장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법의 심판이 내려진 뒤에야 체감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구차해 보였습니다. 불쌍하다고 여기기엔 제가 겪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그대로 받아냈고 그녀는 결국 차를 팔고 계약하던 일자리까지 해지하면서 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옮겨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직장 문제까지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뜻밖의 용기를 불어넣어준 몇몇 이웃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다시 세워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건 제 태도였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늘 희생하는 쪽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 이만하면 된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 감정은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과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배신으로 제 삶과 아이의 미래를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고 법적으로 지정된 양육비 전용 계좌 외에는 어떤 연결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이와의 면접 교섭권 역시 분기당 1회, 전문가 2회를 조건으로 제한됐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고 지켜낸 생존자로서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제 결심과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배신을 모른 척하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다고. 그리고 그 어떤 거짓도 다시는 제 삶을 흔들지 못할 거라고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이와 저는 새로운 집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일상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었고 단둘이서 시작하는 삶이 막연히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작은 일상에서 힘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응원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늘 희생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명백히 제 권리와 제 행복을 위해 싸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츰 일상이 돌아오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그 두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알 필요도 없었고 굳이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흘려보내곤 하죠. 회사 동료 한 명이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요즘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됐다더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 남들 앞에서 깔끔한 이미지와 자기 관리에 철저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불륜 소문은 결국 회사 안으로도 번졌더라고요. 직접적인 징계는 없었지만 이미 윗선까지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승진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전부 배제당했습니다. 회식 자리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무시와 냉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차가운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결국 사회적으로도 돌아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역시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시도했지만 그는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그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록들이 쌓이자 더 이상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교섭권마저 박탈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잔잔하게 설명해 주려 해도 아이는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편 상간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안정적으로 일하며 벌던 수입이 거의 전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뢰가 전부인데 불륜 가해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고정적으로 계약을 맺던 곳들이 모두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번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업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녀가 카드 연체와 월세 체납 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법적 절차 이후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오자 그들 사이에는 어느 하나의 의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녀를 피하기 바빴고 그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민낯이었겠죠. 또 듣자 하니 그녀는 그 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때때로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여자도 피해자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녀를 피해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도 웃고 떠들던 그녀의 모습, 남편과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제 등을 조롱하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둘은 서로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욕망을 줬다가 남의 가정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통쾌하다고 말한다면 너무 솔직한 표현일까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제 앞길을 똑바로 보고 있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시절에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지금의 삶에는 거짓과 배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허락하지 않겠다. 혹시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불쌍한 이혼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운 생존자입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켜냈고 제 아이의 삶을 지켜냈으며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전적으로 그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를 지킬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